오늘은 그 특검법 이후에 통과된 네. 4대 거래소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준비를 해보셨다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특히 그 이번에 특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익히 또 들어오셨겠지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 4개의 거래소가 예전과 또 비교될 정도로 원활한 영업을 또 하고 있어요. 네네. 거래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가량을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 불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좀 그 하락 장세로 돌아섰는데 예, 이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또 거꾸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ETF 승인이 거의 기정사실화 네. 되면서 비트코인이 1억을 넘기고 그 이상 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리플 이런 코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낙수 효과를 좀 맞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특검법 이후에 정리될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면서 예. 일종의 풍선 효과죠. 이 다 반사이익을 이제 4대 거래소가 받게 됐는데 예, 자, 거래소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시죠. 일단 첫 번째, 빗썸. 예, 각종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던 대형 거래소인데 예. 업비트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좀 2위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어떠세요? 빗썸이 1위였죠. 네. 부동의 1위였는데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암호화폐 붐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서 네. 업비트는 사실상 좀 느리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빗썸보다는. 빗썸은 2013년에 네. 처음 시작을 했고 업비트의 경우 2017년에 영업을 네.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죠. 네. 업비트가 부동의 1위 그리고 빗썸이 2위 포지션을 좀 공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좀 문제가 많았었죠. 처음에는 빗썸 같은 경우에도 서버를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투자자들로부터 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서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매를 하는 기간에 뭐 다운이 된다거나 예. 그런 에러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결과를 굉장히 초래됐죠. 많았죠. 빗썸 네. 같은 경우에. 또 그때 당시 빗썸이 홍보를 어떻게 했었냐면 네. 일일 최대 거래량이 4조 원이 넘었다. 네네. 그리고 직원을 1,000여 명 네. 정도 고용을 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정작 이 서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네. 근데 빗썸 어떻게 보면 가상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먼저 치고 간 선두 기업이었었는데 예. 어쩌다 이렇게 좀 업비트에 발목을 잡히고 2위 자리에 내주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지배 구조에서 나오는 네. 경영상의 문제 혹은 운영상의 문제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손을 봤다. 네. 대기업 수준으로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1위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결국 지배구조, 예. 오너 리스크의 문제가 가장 큰 격차를 벌이게 됐던 주된 원인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또 아무래도 카카오와 손을 잡으면서 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대기업 플랫폼으로서 네.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네. 조성이 됐었고요. 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해왔던 그런 어떤 절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그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운명 장단점이 그 서로 간의 빗썸과 예. 업비트 비교해 보면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빗썸? 우선 또 공통점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UI가 상당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런 어떤 UX라든지 아니면 이용자의 그 어떤 사용상 편의를 보장을 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업비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빗썸에 좀 뒤처지나요? 아니요. 둘 다 그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데 네. 차이점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면서도 각자의 장점이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또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특히 암호화폐를 시작으로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랑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네. 그것도 잘 모르더라도 신뢰성도 같이 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그 빗썸의 오너죠. 예. 이정훈 의장이 검찰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앞으로 오너 리스크가 빨리 결과가 나오고 정리가 돼야 좀 빗썸이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렇게 우리 내다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명불허전 대한민국 1위 거래소죠. 업비트. 요즘 어떻습니까, 업비트는? 업비트는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부터 네. 특히 빗썸, 코인원 네. 그리고 코빗에서 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죠. 최근에 네.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COD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네. 같이 어떤 특근법 그리고 거래소 인가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업비트는 여기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네.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 굳이 손잡을 필요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특근법의 진행이라든지 네. 이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업비트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 네. 사업에 그렇게 뭐 의존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고 있어요. 네. 특히 최근에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3천억 원 네. 정도 부동산을 또 매입을 했죠. 아, 빌딩을 매입했나요? 예, 네. 그 코엑스 맞은편에 네. 그 신라스테이 옆에 아. 그 건물과 땅을 네. 좀 매입을 했다라고 또 기사가 네. 나왔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우리 업비트. 많이 벌죠. 네. 앞으로 이런 1위와 2위의 격차가 더 초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앞으로 더더욱 하고, 예. 대부분 벌어진다. 그리고 이 특근법이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네. 그 경쟁 속에서 결국에 살아남는 게 업비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참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 더 많은 좀 자성을 하고 또 오히려 긴장을 하고 예. 또 1, 2와의 서로 건강한 경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역할을 좀 빗썸이 많이 요즘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좀 많이 아쉽기도 네. 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업비트가 그렇게 뭐 잘 해왔냐? 네. 물론 잘 해왔죠. 암호화폐 산업에서.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또 주도해온 그룹들 입장에서 네. 빗썸과 업비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서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해킹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회원에 대한 어떤 피드백 제공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위 업체라고 봐야 되네. 3위, 4위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세 번째로 소개하는 거래소는 코인원. 예. 앞으로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나라는 또 많은 또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 어때요, 코인원은? 성장세 자체는 업비트 네. 그리고 빗썸에 비해서 이 비율로 봤을 때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보다도 성장세 률로만 보면 더 높은가요? 예. 어. 순이익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어떤 신규 가입자 수준이 네. 전년 대비 20배 이상입니다. 전년 대비 20배요? 예.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이네요.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사실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장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20배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요, 제가? 예, 설립 2년 만에 코인원이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그 배경이 뭔가 이유가 코인원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배경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거래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네. 근데 2020년 작년 중반쯤에 코인원에서 클레이튼의 암호화폐인 클레이를 상장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 관련 암호화폐인데 이 클레이 자체를 단독 상장했다라고 뭐 거의 사실상 단독 상장했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코인원에만 유입된 이 클레이의 그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의 클레이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원에서만 이 클레이를 원활하게 또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코인원이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클레임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암호화폐잖아요. 예. 업비트에 상장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
사실 아무래도 업비트 입장에서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이 두나무에서 카카오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본사의 네. 자사 암호화폐를 상장을 시키는 것보다 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네요. 예. 코빗. 지금은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4등 안에 들어왔는데 예. 코빗 거래소는 어떤가요? 코빗 거래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지원했던 거래소입니다. 네. 초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2017년, 2018년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을 달성을 했을 때에도 코빗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의 업비트 혹은 빗썸 그 정도의 위상을 좀 자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코빗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지원하는 이 암호화폐 종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네. 37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100종 이상이 넘어가고 네. 또 빗썸 같은 경우에는 뭐 180여 종, 네.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170여 종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코빗 같은 경우에는 37종만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규모가 작네요. 규모도 작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사세가 줄어들었죠?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좀 걸었던 슬로건이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킹 이슈도 전혀 없었고 서버 이슈도 거의 없었다시피 하고 거래소 자체는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떤 기업 풍토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네. 소극적인 좀 경영 행보로 봐야겠네요. 예, 사실 보수적인. 이런 경영 방식이 제일 바람직하죠. 네. 해킹도 없고 네네. 그리고 투자자의 자산도 제대로 보호를 해주고 네. 그리고 정말 유망한 코인들, 뭐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네. 메이저류의 코인만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의 문제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코빗은 계속 지금 이런 보수적인 경영 형태가 계속 유지될 전망인가요, 그러면? 예,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보수적인 운영 방식이 좀 고수가 될 것 같고 네. 이러한 방식이 언젠간 또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 회사가 넥슨이잖아요. 예, 넥슨이면 상당히 그 큰 규모의 게임 회사인데 예, 참 넥슨이 인수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좀 싱거운 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예. 공격적인 좀 많은 형태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네. 앞으로 넥슨에서 이 코빗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또 선보이고 네. 어떠한 또 새로운 방식의 거래 방식을 또 선보일지 그게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또 넥슨이 빗썸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많이 떴었는데 그건 무산됐네요, 사실상. 사실상 무산이 됐죠. 네. 넥슨 그룹이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진출하려고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넥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NFT라든지 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출할 방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넥슨 입장에서도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겠다라는 게 그런 의지가 가끔씩 보여요. 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네.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네. 근데 또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네. 모를 뿐이지.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뭐 어디 상장을 합니다. 네. 라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살아남은 그 대형 거래소 위주로 IT 또 대기업들과 예. 합종 연행이 많이 짝짓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빗과 넥슨, 예, 업비트와 카카오 등등 이렇게 살아남기 전략에 들어가고 있는데 남은 거래소는 이제 빗썸, 예. 코인빗이 누가 또 손을 잡고 짝짓기를 할지 또 상당히 많이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